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시장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들의 증시 비관론이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시중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또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하락에 배팅을 했던 이 롱숏 헤지펀드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제프리스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롱숏 헤지펀드가 사상 최악의 이틀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많았기 때문에 증시 랠리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주 목요일에 롱숏 펀드가 8년 만에 최악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번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그 주식들 가운데 그리고 자산들 가운데서도 하이베타 그리고 고변동성 주식이 상승한 것이 결국 헤지펀드, 롱숏 펀드의 이제 손실로 좀 전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선물 옵션을 매도하는 시스템 기반의 롱숏 펀드, 우리가 시스테매틱 헤지펀드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문은 하지만은 역시 시장보다는 좀 뒤처지지만 올해 여전히 1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부진한 헤지펀드들의 수익률,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헤지펀드는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 선방을 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시장을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스파이 ETF, 그러니까 S&P 500 지수만 매수를 하더라도 쭉쭉 가는,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 몇 개 종목에 집중된다는 그런 비판은 있지만은 역시 지수 자체가 호조를 띠면서 헤지펀드들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이 약 한 마이너스 7%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나 또 채권 시장에 비해서는 매우 또 선방했던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작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올해 중반에 헤지펀드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좀 성급했던 판단이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섣부른 경계론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올해 7월과 이 8월,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디그로싱, 우리가 얘기를 하는 주식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많이 하는 이런 움직임을 매우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빠르게 디그로싱이 이루어졌던 그런 트렌드가 당시에 좀 펼쳐졌었는데요. 작년 10월 달 이후에 그럴만도 한 것이 두 달을 제외하고는 증시가 매달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를 했던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상과는 달리 연말까지 증시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잠시는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헤지펀드들의 매도 대비해서 매수 포지션의 비율, 순 레버리지, 넷 레버리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가 66%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 아니면은 전 고점에 비해서도 20%포인트 가깝게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속 그리고 경기 경착륙 우려 등이 있었지만은 결국 너무 빨리 시장을 떠나갔던 것이 악수였음을 좀 증명을 하는 최근의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특히 미국의 주택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시게 와튼스쿨 교수가 내년도 자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는 피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역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지였고요. 그러면서 다우 지수가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S&P 500 지수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게 교수의 전망 가운데서 다소 좀 흥미로웠던 점은요. 역시 내년도에 주택 가격이 한 4에서 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모기지 금리, 이 전체적인 금리 하락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구매 여력이 또 반등할 것이다라는 게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시게 교수가 제시한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은 무려 5차례에서 6차례 정도입니다. 연준이 제시했던 전망보다도 더욱더 급진적인 이 긴축 완화 포지션을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침체가 다소 길었던 미국의 주택시장, 최근에 그렇다면 실제로 회복, 완화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는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시중금리는 빨리 좀 반영을 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택시장도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그러니까 14일의 발표에 따르면요. 미국의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가 이제 6.9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7%를 이번 여름 이후에 처음으로 하회하는 낮은 모기지 금리가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연히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 역시도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주택시장에서 내년도 본격적인 회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주택시장에서 신규 매물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4월만 하더라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약 한 35% 줄어든 그런 수준이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한 14% 정도 하회하는 수준까지 공급이 늘어났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부동산 우리로 치면 직방 같은 플랫폼이죠. 진로 같은 경우에서도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이 내년 시장을 낙관하는 근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구매 수요도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매도자가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져서 가격을 내렸든 아니면 이거를 매물로 내놨든 간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고금리 부담이 또 동시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들의 여력이 좀 높아지면서 활발하게 이제 매매가 이뤄질 환경이 형성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국 맞물리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인 회복을 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죠.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 13F 분기 포트폴리오 공시를 보더라도 워런 버핏이 올해 들어서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여기에 또 안전마진의 저자, 또 유명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입니다. 세스 클라만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건설 자재업체 CRH라는 이 종목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건설 시장의 반등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신다면은 좀 더 흥미롭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이 매각설에 14%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업체죠. 도큐사인이 회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무려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최고의 날을 좀 보냈는데요. 월스트저널에 따르면요. 도큐사인이 자문사들과 함께 매각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매각 논의는 초기 단계에 이미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큐사인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팬데믹의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게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시총의 한 3분의 2 정도를 날렸던 도큐사인입니다. 올해도 주가가 약 한 16% 정도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요. 전체적인 나스닥 대비해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또 보면요. 지난 2018년도에 상장했던 도큐사인인데요.
현재 시총은 약 한 115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IT 대기업에서 인수에 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큐사인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사실은요, 매각설 이전에도 도큐사인이 최근에 랠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가 전망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요, 지난 12월 5일부터 7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4일 날에 0.05%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날만 만약에 올랐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날에 14% 급등과 더불어서 9거래 연속 상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상승폭도 무려 37%나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매각설만이 랠리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굉장히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역시 12월 초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밝은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실적 전망과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모두 다 개선이 됐던 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꾸준하게 이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 기업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도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88.7%나 증가했다는 그런 발표를 해놨고, 내년도에도 23% 정도의 현금 흐름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된 기업 가치와 함께 이게 좀 타이밍이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좀 판단을 하면서 매각을 노리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팬데믹의 수혜주였죠. 뭐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도 불렸던 펠로톤과는 좀 상반된 행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팬데믹 기대주였다가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도 24%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회복 기미를 전혀 못 보여주고 있고요. 도큐사인이 매각설의 주가가 급등한 것에 비해서 펠로톤도 꾸준하게 매각설이 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 같은 기업이 나오고는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캠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